낯익고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명상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원불교에서 이제 드디어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고, 또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면, 저는 여기 팜플렛에 나와 있는 대로 한국예술정합학교 애니메이션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대충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21년 차, 이제 22년 차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출가를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을 하고 바로 원불교 교당에 제가 보따리 싸들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게 한 82년쯤 되죠.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출가를 한 셈입니다. 사실 명상과 교육이라고 이제 부제를 붙이셨는데, 학교에 있으면서 저도 이제 한예종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상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로 가능하겠지만 이런 주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쁜 오늘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의 제목은 AI 시대 일상의 명상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사실 이 제목 자체가 일상의 명상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래 방향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명상의 삶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 원불교를 잘 아시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태상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망품이라는 데에 시대의 앞길을 추측하기가 퍽 어렵지만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추측하는 사람에게는 어찌 미래가 든든하고 즐겁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미래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이거나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사실은 상당히 기대감도 많고, 그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선용하고 잘 정말 올바른 또 좋은 미래, 또 즐거운 미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PPT 잘 보이십니까? 네. 옆에 이제 제목과 함께 좀 소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미래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종교, 일상, 명상 이런 주제들이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교무님들이나 이제 우리 종교에 계신 분들하고 조금 좀 구분되는 지점은,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꽤 오랫동안 콘텐츠를 고민을 했고, 명상과 콘텐츠 또는 종교와 콘텐츠 또는 미래와 콘텐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 다른 시각이 생긴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 원남교당 처음 만들어질 공사가 한창일 때, 제가 여기 하타원 모경희 교무님이 불러주셔서 여기 와서 한번 강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교당을 대소유무가 흐르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소유무라는 게 원불교 용어기는 하지만, 정말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정말 대소유무가 흐르는 공간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도 우리 일상의 대소유무가 흘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과연 일상의 대소유무가 흐른다는 게 어떤 이야기인가를 쭉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여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조금 아주 이렇게 잘 매칭되진 않잖아요. 미래, 한국, 무슨 종교, 콘텐츠, 또 명상, 일상. 근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회는 정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가고 있다는 그런 미래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김병전 대표님 한 5분 늦어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1시간 정도 생각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4일 전에, 나흘 전에 아주 또 굉장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 챗GPT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챗GPT에서 이번에 이제 그 챗GPT 4.0 터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합니다. AI는 끝났다. AI 경쟁은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엄청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저 네 번째에 있는 맞춤형 챗봇 도구라는 게 생겼습니다. 저게 GPTs라고 하는. 저게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태산 GPT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공자 GPT, 4대 성인 GPT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소태산 GPT를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걸 스토어에 올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소태산 GPT에 들어와서 내가 일상의 문제를 소태산과 상담하고 소태산으로부터 어떤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나흘 전에 발표가 됐고요. 이게 11월 말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게 지금 가져올 어떤 파장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더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누구나 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 공동자산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건 좀 제 기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스토어에 올라가서 예를 들면 지금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기존의 그 많은 데이터들이 기존 거를 표절했다 이런 걸로 소송에 걸려 있는데도, 이번에 이 챗GPT4 터보를 발표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 구독자들이 그 어떤 소송 문제가 부딪히면 거기서 알아서 그 소송 비용을 다 대겠다. 오픈 AI에서.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심지어는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예를 들면 나를 제가 AI 스토어, GPT 스토어에다가 나를 제 이름으로, 이도아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GPT 그 일종의 앱으로. 그러면 그 나에다가 만약에 대종산 소태산의 그 사상을 거기다 넣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소태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업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우려를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미래를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미래가 지금 아주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그런 환경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비단 어떤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명상이든 사회 전 분야, 사실은 이 AI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심지어는 그 반대하는 이유도 제각각이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오픈 AI 창립에 끼어 있으면서도 오픈 AI가 만든 챗GPT를 반대했어요. 그래놓고 또 자기가 따로 AI를 만듭니다. 최근에 오픈을 또 공개 발표를 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종교의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치로부터나 경제로부터나 어떤 면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근본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태산처럼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을 명확하게 100여 년 전에 이미 이 시대를 예언하고 준비해 왔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1차적으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어두운 말씀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시작을 해 봤는데요. 사실은
미래를 보면 뭐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이제 아까 제목으로 우리가 일상이 명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자체가 명상이 되는, 그대로 명상이 되는 어떤 시대를 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마음의 어떤 지금 마인드라고 하는 주제처럼 미래는 마음의 시대고 마음 혁명의 시대고 또 마음이 주도하는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줄에 있는 게 사실 뭐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윗줄에 있는 게 메타버스의 흐름이고요. 아랫줄에 있는 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흐름입니다. 사실 이게 동시에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뭐 일각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는 갔다. 메타버스는 죽었다. 또 AI가 뜨고 있다. 얼마 전에 또 챗GPT는 죽었다. 다른 것들이 워낙 또 부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다시 챗GPT 4가 나오고 또 터보가 나오면서 완전히 지금 챗GPT 세상으로 다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메타버스하고 AI는 역할이 다릅니다. 다른 위상이에요. 그걸 조금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 메타버스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초월 우주라는 뭐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 송광사의 방장 스님이 한번 저를 초대해가지고 그 송광사 스님들한테 한번 메타버스 이야기를 재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송광사 방장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메타버스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자기는 마하버스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밤늦게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마하버스라는 게 이 중중무진의 중첩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중첩세계로서의 마하버스라는 표현이 상당히 저는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역시 통찰력이 있으시구나. 근데 메타버스는 사실 중첩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을 중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중첩시키고 확장시키는 과정인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메타버스는 시공간을 확장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AI는 인간 또는 존재를 확장시키는 역할이에요. 상당히 접근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저는 메타버스와 AI가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제 뭐 초기에는 이제 그 초월 우주라는 말도 있었지만 3차원 가상 공간 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사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가상 공간의 방점이 초기에 찍히긴 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완전히 현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가상 메타버스에서 현실 메타버스로 넘어오는 과정이고요. 그게 이제 내년 애플 비전 프로나 이런 디바이스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게임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메타버스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건 다 들어가 본 메타버스들인데 이거 말고도 수백 종류가 있고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출시되고 있어요. 근데 왜 메타버스가 이렇게 막연하고 어렵냐 하면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방향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메타버스가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부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냥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가상과 현실을 중첩시키고 또 시공간을 확장하는 그게 메타버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이런 형태들로 이제 카테고리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워낙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금년에 연구년이어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세계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라는 애니메이션 최고의 대학들을 지금 묶어내고 있는데 그걸 메타버스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쓰고 있는 게 지금 인게이지라는 이제 툴이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이라고 하는 미네르바 또 그것을 좀 벤치마킹 했던 우리나라의 태제대라고 9월에 새로 오픈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제대도 지금 인게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미네르바 다음에 가장 혁신대학으로 꼽히는 애리조나 주립대학 거기도
인게이지에 캠퍼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메타버스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특히 교육 부분은 이제 인게이지라고 하는 그 교육 특화된 플랫폼들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메타버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 메타버스에서 현실 메타버스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도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현실과 가상이 중첩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어떤 확장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이제 VR, AR, MR, XR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메타버스는 완전히 현실과 가상을 중첩시키면서 이거를 확장시켜가는, 예를 들면 연계, 중첩, 확장, 이게 3단계로 메타버스가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연계라는 거는 제가 작년에 그 소태산 영화제를 하면서 한번 테스트했던 방식인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현실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가상의 아바타들이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빈자리들에 원격으로 어떤 아바타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바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바타, 좀 이렇게 여기 보면 캐릭터처럼 되어 있는 아바타일 수도 있고요. 실제 자기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원격으로 예를 들면 뭐 미국에 계신 어떤 미국의 교무님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거의 현실에 계신 거나 원격으로 아바타로 들어온 거나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로 지금 내년에 이제 구현될 세계고, 현실 메타버스의 첫 단계고, 이게 연계,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연계 과정이라고 보고요. 중첩 과정이 되면 가상과 현실의 데이터가 호환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실에서 하는 어떤 활동들이 가상에 기록이 되고요. 가상에서 했던 일들도 현실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호환이 되면서 서로 가상과 현실의 나의 아바타와 내가 서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공부를 했으면 내 그 학습한 결과를 가상의 아바타도 같이 알고 있는, 그게 이제 중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메타버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나의 아바타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나의 아바타를 이렇게 컨트롤 합니다. 그래야 그 내 아바타가 움직이죠. 근데 앞으로 확장의 단계로 가면 지 혼자 움직입니다. 나의 아바타가 나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지 혼자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나를 학습한 나의 분신이 거기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배우고 가르치고 돈을 벌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AI가 결합되면. 그러니까 나의 다른 분신들이 여러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나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세계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게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NPC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NPC라는 게 뭐냐면 넌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거예요. 넌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게 뭐냐면 그 유저가 컨트롤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유저들은 사실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NPC인지 어떤 게 직접 아바타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NPC한테 AI 기능을 최근에 넣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NPC가 다른 그 NPC들을 설득해가지고 파티도 열고 알아서 지들끼리 거기서 살아가요. 정말로. 이미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 AI가 이제 게임의 영역에 들어가고 메타버스의 영역에 들어갈 때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이제 금년에 지금 가을에 며칠 전에 뭐 한 달 정도 됐나요? 메타퀘스트 3가 그런 세계를 지향을 하고 있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마 2024년 봄이 되면 그 애플 비전 프로라고 하는, 이제 애플이 뛰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장이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고가고. 근데 이제 여러 다른 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근데 사실 애플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애플이 뛰어들었고 삼성이나 모든 빅테크들이 이제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현실 메타버스 방향으로.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아까 저기로 조금 돌아가 볼까요? 아이고. 이게 조금 돌아가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 위쪽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그랬고, 아래쪽이 이제 그 A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그 AI의 흐름에서 사실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IA와 AI의 좀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AI로 다 통합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그 측면이 이제 IA라고 하는 거고요. 이 IA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굉장히 재밌는 그 지금 시대 변화 중에 하나인데, AI는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IA는 인텔리전스 오규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인간 증강입니다. 사실은 지적 증강이라고 봐야 되는데 좀 확장적으로 보면 인간 증강이에요. 그래서 AI가 이렇게 이 사물에 인간의 지능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이 모두 인간의 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테이블도 인간의 지능이 되고 책도,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지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지능을 갖게 된 그 AI가 하는 일이 뭘까요? 컵도 예를 들면 인간의 지능을 갖게 됐고, 테이블도 인간의 지능, 시계도 인간의 지능을 갖게 됐을 때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컵을 이렇게 만졌을 때 얘는 이제 나를 학습하는 거예요. 내 체온을 얘가 재고요. 내 체온이나 어떤 몸 상태에 맞춰서 이 온도를 조절하고, 또 이 내 체온의 상태를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데다가 그 중앙통제센터에 보내서 예를 들면 이 공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조명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AI죠.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AI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두렵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AI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나를 학습하고 나한테 어떤 제안을 하고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나를 어떤 성장시키는 도구로서 AI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주변이 다 AI가 돼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조그만 움직임에도 얘가 신경을 쓰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마지막 남은 아날로그로서의 나 자신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인간. 그 계속 아날로그로 머물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미래형 인간으로 이제 또 증강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도. 그러니까 증강된 인간과 증강된 사물이 만나는 것이 미래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사물들이 증강되는 게 아니고 증강된 사물과 증강된 인간이 만나서 어떤 공진화해가는 과정이고요. 그것이 이제 AI와 IA라는 이름으로. 근데 사실 원불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이게 정신개벽이고 저기 물질개벽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건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트랜스휴먼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위험성이 큰 겁니다. 이 AI보다도 훨씬 더 위험성이 크죠. 증강된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사실 뭐 수명도 지금 아까도 이제 제가 그 AI 복제에 의한 메타버스에서의 그 개별적 독립적 활동을 얘기했지만 앞으로 미래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멸을 판매하는 어떤 시대가 됩니다. 불멸할래? 아니, 죽을래? 좀 이상한 얘기죠. 근데 정말 최근에 좀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죽기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나의 존재가 이미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복제되고 확장돼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어쨌든 계속 살아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어떠세요? 죽음을 선택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여서 저를 이렇게 좀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그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와 AI가 만나는 이제 가장 그 단적인 사례가 이제 최근에 그 메타라고 하는 회사의 메타 커넥트에서 발표가 됐는데 저게 이제 이번에 발표된 레이방 글래스예요. 레이방이라고 하는 브랜드하고 메타가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타버스와 AI는 시공간의 확장, 인간 존재의 확장으로 역할이 다른데 그 아까 NPC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제 역시 메타버스와 AI가 결합되는 현상이고요. 나의 아바타가 가상현실에서 병존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번에 이미 출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최대한 빨리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 글래스 근데 메타버스라고는 안 합니다. 여기도 이제 M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메타닷컴이고 메타버스인데 메타닷컴에서도 메타를 메타라고 부르지 못하는 메타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저 레이방 선글라스는 스마트 글래스고 저기에 AI 기능이 들어갑니다. 저걸 쓰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이제 상황이 돼요. 집 밖으로 나가면 집 밖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이 글래스 안에 데이터로 들어옵니다. 정보로. 드디어 우리가 그런 AR 메타버스의 시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아마 거의 실효성이 있는 첫 번째 글래스가 지금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선언으로부터 이미 또는 그 이전부터 예견돼 있었던 거고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심플한 정의가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학 공간이 결합된다는 거잖아요. 이 경계가 희석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좀 무슨 내용인지가 좀 잘 정확히 오지 않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현실과 가상 그리고 생체가 결합된다는 거죠. 현실, 가상, 생체. 아까 물리적 공간은 현실이고요. 디지털 공간은 가상이고 바이올로지컬 공간은 생체죠. 몸과 마음이 이 가상과 현실 안에 이렇게 묶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화두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현실과 가상과 생체가 결합된 어떤 디바이스들이 파일럿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거는 마인드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뇌를 생각하는 걸 읽어서 이미지나 텍스트로 추출하는 기계고요. 이미 지금 파일럿이 나와 있다고 하고요. 저는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갑자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재밌는 일들을 좀 겪고 있는데 9월달, 10월달 바로 얼마 전에 남미하고 중국에서 이제 한류 강의를 좀 강연을 하고 왔어요. 근데 한류 강연만 한 게 아니고 한류와 미래 워크숍이었어요. 한류와 미래 콘텐츠 워크숍을 연관지어서 제가 주문을 받았고 또 그게 제 스스로 보기에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류는 또는 한국 문화라고 하는 현상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지 그냥 어떤 한 나라의 문화가 일시적으로 외국에 어필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느껴요. 그거는 이미 한류라고 하는 또는 한국 문화라고 하는 현상이 미래를 살아가는 어떤 미래 삶의 양식이랄까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화의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한국의 한국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 또 한국의 문화적인 어떤 그 창의성들이 어떤 하나의 샘플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로부터.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종교로부터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종교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저희 이제 외래 종교들이죠. 무교, 불교, 유교, 기독교. 무교는 뭐 외래 종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근데 저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게 사실은
외래 종교면서도 그 발상지에서는 이미 사실 많이 사라져 있는, 원형이 사라져 버렸는데, 인도에서 불교가 그랬고 뭐 최근에 다시 또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중국에 유교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중국을 한 100번 정도 들어가 본 것 같은데 중국의 유교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성지가 나 다름없이 지금 한국이 돼가고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한 500년 단위로 이 메인 종교가 바뀌어요. 그럼 뭐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신라까지는 거의 이제 무교, 샤머니즘의 중심이었다면 고려까지는 불교 국가였고요. 완전히 불교 국가였고,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불교를 탄압했고요.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사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500년 주기 정도로 이렇게 메인 종교를 갈아치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종교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종교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 한국에는 메인 사상이 없다. 어떤 중심축이 없다는 얘기다.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한국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메인 종교를 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한국인의 종교 짐성이 굉장히 강력한,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강력한 게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외래 종교가 그렇다면 우리 자생 종교, 이제 한국 근대, 조선 근대 시기에 이제 종교적 천재들이 나타나서 수훈, 김항, 일부 증산, 소태산으로 이어지는 어떤 신종교 운동을 벌였잖아요. 이 신종교 운동의 핵심은 융합입니다. 유불선의 융합이죠. 유불선의 융합이고, 또 개벽, 어마어마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벽과 융합, 원불교로 말하자면 개벽과 겸전의 종교들입니다. 사실은 뭐 이걸 다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냥 종교학자는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제가 한중일 프로젝트를 벌써 한 15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은 사실은 상당히 반종교적 국가잖아요. 칼 막스가 아편이라고 했듯이 그 영향이 지금도 여전히 공산사회 중국에는 남아있고요. 굉장히 탄압을 합니다. 4대 종교 말고는 종교 활동을 못하는데, 그 4대 종교도 제대로 못해요. 중국에서는. 일본은 상당히 또 독특합니다. 일본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부터 이야기를 하면,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모든 현상들을 저는 통종교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통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요. 그 모든 종교를 같이 아우르면서 또 그것들의 원형을 지켜내고, 또 그것들 사이에서 어떤 융합적인 관점을 발견하고, 그 굉장히 어떤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한 특정 종교가 메인으로 가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심성이 있다고 느끼고요. 이거는 한류를 포함해서 모든 한국 문화 현상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제가 느끼기에 현상입니다. 일본은 누구나 태어나면 일본 국민 거의 대부분이 신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출생의식을 하고요. 결혼할 때면 어딜 가죠? 교회를 갑니다. 왜 교회를 가냐면, 사실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발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서양 풍습으로서의 교회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서양인이 주례를 보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목사님이 주례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알바들이 대부분 한대요. 그래서 그냥 웨딩드레스 입고 서양식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고 그럽니다. 혹시 우리 군도 형님도 계신데 나중에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이제 불교를 간다 그러고요. 신사하고 절이 거의, 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뭐 이렇게 약간 무덤 관리인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는 거지만, 그런 정도의 사후 세계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신사, 이 교회, 절, 이 단계를 일본의 대부분 사람들이 겪으면서도 자기가 종교인이라고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저는 굉장히 비종교적인 국가라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에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통종교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지점이 한국 사회나 또는 이후의 그 종교의 미래 또는 명상의 미래에도 굉장히 관련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랐던
건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면 이제 옛날 정신문화연구원이고요. 한국에 대해서 연구하는 국학기관입니다. 여기서 문화정체성과 종교라는 책을 냈는데, 말하자면 한 나라의 문화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종교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종교들 중에서 어떤 종교가 과연 한국적 문화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가 라고 할 때, 여기 서문에 나와 있는 한 귀절입니다. 이 뒤로도 원불교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개별 종교들 가운데 한국적 문화정체성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부각시키고 있는 건 원불교다. 원불교는 한국 문화를 토양으로 해서 출현한 신종교이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종교다. 그러니까 자생 종교고 토양에서 출발했지만 굉장히 세계적 보편 종교로 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배경에 조금 다른 내용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문화라는 것 자체가 아주 통종교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불교가 교조로부터 정산 2대 종법사까지 계속 지금까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원불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거의 등가적으로 보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한국 문화 자체가 통종교적이고, 사실은 원불교가 그 통종교성의 가장 본질에 닿아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 현상에 대해서는 깊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사실은 한류는 대중문화 중심으로 지금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서 좀 쇼킹했던 거는, 저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고, 지금도 이제 업으로, 일종의 투잡이긴 하지만 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본을 바라보는 감정은 굉장히 열등감이 좀 있습니다. 기저에.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뭔가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떤 넘사벽이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놀랬던 거는, 지금 일본, 예전에 연사마가 90년대, 200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겨울연가로 히트를 할 때만 해도 일본 여성들 중심으로 이제 연사마를 바라보는 관점은 주로 향수였대요. 우리도 저런 풋풋한 사랑을 나누던 옛날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연사마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 일본의 10대, 20대 청소년들, 이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일본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항상 한국 문화가 앞서 있었고, 항상 멋지고 세련된 문화였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열등감을 지금 일본의 10대, 20대들이 한국 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문화의 30년, 이 사이에 한 30년, 30년 사이에 벌어진 변화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은 많이 여쭤보고 또 한번 대화도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이어령 선생 같은 경우는 IMF가 없었으면 한류가 가능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IMF야말로 한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IMF로 인해서 한국의 근대 정신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어떤 정신적, 경제적 모든 산업 구조 전반이 다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실제로 문화산업이라든가 이런 한국을 다시 보는 어떤 관점들이, 사실 그 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영애 씨, 대장금 주연으로 나왔던 이영애 씨는 이제 한국의 민주화가 한국의 한류를 만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원래 놀기 좋아하는 민족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좀 하나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모든 한국 문화 전반이, 심지어는 신화부터 종교, 철학, 또 한류, 대중문화까지, 전통문화
모든 면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느껴요. 수용과 또 융합과 재창조, 그것도 창발적 재창조. 이거는 이제 어떤 시대를 만난 거죠. 디지털 인터넷 시대하고 저는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본래 굉장히 융합적이고 수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우리 문화, 우리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신라, 통일신라 이후로 남한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전이 한 건도 없었대요. 이 정도로 한 국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그 내전 없이 끌고 온 나라 케이스가 없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5,000년 동안 외세 침략은 한 1,000번 이상 당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정신이 싹 컸다 그러는데, 사실은 민족 구성으로 보면 그 기마민족의 뭐 세석기라든가 농경민족의 아래로부터 남방 농경민족의 뭐 쌀농사, 이게 결합되고 위쪽에 알타이계 언어와 아래쪽 드라비다 언어가 결합되고, 신화도 굉장히 재밌는 게, 그 한국의 신화가 굉장히 아시아에서 독특한 게 뭐냐면, 그 북방에서 보통 이제 그 천신 신화, 그러니까 신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신화 흐름이 있고, 남방에는 이제 난생 신화가 있대요. 아래에서 태어난다. 이게 한국에서는 다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군 신화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이제 웅녀 신화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민족 정체성에 따르면 웅녀가 조금 더 우리 정체성에 맞다. 그거는 원래 곰이라는 동물성을 가지고 있고, 환웅을 만나서 신성을 가지게 됐고, 단군을 낳으면서 인간성을 가지게 된, 그러니까 신성과 인간성과 동물성, 천지인을 다 같이 한 몸에 내재하고 있는, 물론 단군도 영향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겠죠. 천지인이 결합된 어떤 융합적 특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정신사적으로 이런 또 실제로 이런 현상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융합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그 최재천 교수님이 이제 뭐 이런 융합의 구분을 해요. 실제로 원불교는 그 교전 전체에 융합이라는 용어를 빼면 교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국이야말로 정말 융합의 DNA를 갖추고 있지만, 그 융합의 DNA를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게 한국 종교들 중에서도 특히 원불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9가지의 용어만 제가 추려가지고 한번 몇 번 쓰였는가를 조사를 한번 해본 건데, 사실 이게 다 달리 쓰입니다. 다 다르게 쓰여요. 그러니까 융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원불교 교리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도 사실 원불교가, 만약에 원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역할할 게 있다면 이런 융합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이미 지금 원불교인으로서 DNA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마지막 단계 이야기인데, 콘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오바를 할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미디어 시대를 지나서 이제 플랫폼 시대에 왔고, 앞으로는 콘텐츠 시대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미디어 시대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 문화산업에서 미디어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건 헐리우드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플랫폼 시대로 진입한 게 한국의 웹툰이고 웹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웹툰은 지금 플랫폼을 기점으로 해서 콘텐츠까지 전 세계로 지금 확산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지금 이런 그 흑석동에다가 소태산 갤러리를 만들면서 가상과 현실, 또 콘텐츠 이런 것들이 융합되는 공간을 만들고, 그걸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들에다가 지금 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제도 여기서 한번 열어보고, 그때 이제 만들었던 그 콘텐츠가 XR 거울 명상 나는 무엇인가. 이건 이제 VR 장비를 쓰면 그때 2019년에 만든 건데, 그 정기신이라고 하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콘텐츠거든요. 앞으로는 나의 시대, 일상의 시대, 마음의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상의 명상이라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가 일상을 잘 알게 되고 또 나를 잘 알게 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나의 시대가 됐을 때 나를 연기질, 정기신이라고 하는 종합적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어떤 거울을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영의 거울, 마음의 몸의 거울, 마음의 거울, 기의 거울 이런 걸 한번 해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걸어 들어가면 뼈가 보이고 장기가 보이고 뇌파가 보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파일럿으로 만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탄소 중립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메타버스하고 같이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통종교 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작은 텃밭이라는 형태로. 근데 사실 이런 얘기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 샘 리처드라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이니아죠. 주립대학의 교수, 사회학과 교수 한 분이 탄소 중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 사실 저 감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국뽕을 하여튼 이상한 데서 지금 터뜨리고 있어서 그런데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아직도 분리수거 잘 안 합니다. 유럽, 미국, 중국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갔냐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이걸 이야기를 하면요 전 세계가 놀랍니다. 유일하게 한국이 하고 있고요. 아파트만 하는 줄 알았더니 주택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어떤 규칙을 세울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전 국민이 다 지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 삶의 양식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인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는데 뭔가 이런 생각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마음에 주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 카카오에서도 내 마음은 무지 또 지수화풍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마음인문학연구소하고 같이 이제 의뢰를 받아서 알아차림 경계 이런 웹툰을 만들었어요. 밑에 이제 이렇게 바글바글한 게 경계입니다. 경계는 다양하잖아요. 근데 경계는 사실 정말 직접 바라보면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는 경계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근데 정말 마음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순간에 경계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저는 민주화라든가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경계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모든 그 다양한 어떤 레이어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계들을 가지고 알아차림과 어떤 탐진치 공원정을 캐릭터화해서 사실은 헐리우드에 픽사에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밌는 게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보편적인 소재인 게 그 서유기 아시죠? 서유기하고 탐진치 관계를 아십니까? 그 서유기에 나오는 새 요괴 캐릭터가 사실은 탐진치라고 하는데 저팔계가 탐이고요. 사오정이 치고 손오공이 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장이라는 분이 이제 인도로 그 법을 구하러 가시는데 탐진치를 끌고 간 거죠. 그 탐진치가 이제 성불을 하잖아요. 굉장히 우화적인데 인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있고 이걸 가지고 지금 그 모든 그 콘텐츠들이 나왔습니다. 마무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로스코 채플입니다. 휴스턴에. 이 로스코 채플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주 특별한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예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종교와 명상과 또 사회정의 이런 것들이 모두 융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런 공간이 사실은 미래 종교의 어떤 방향성이고 미래 명상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면에는 사실은 예술이 있습니다. 로스코라는 사람이 그린 저 그림들이 그런 어떤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종교의 미래는 종교이면서 탈종교이면서 통종교인 어떤 방향을 가야 된다고 보고 이것의 어떤 근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인 평화회의가 잘 되는 게 한국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미 그 3.1운동 때 우리가 아주 특별한 통종교 역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33인 민족 대표들이 그야말로 종교를 떠나서 모여서 정말 통종교적인 어떤 미래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했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 종교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우리 민족 또는 우리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건 전 유의와 무의의 향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유의로 모든 걸 다 해결해 갈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무의를 깨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뭐 서양에서도 뉴턴한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 걸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콘텐츠로 명상하고 콘텐츠로 공부하고 콘텐츠가 교화 사업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의로 무의를 깨우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옆에 써 있는 사실 이 포맷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하루를 일기로 시작하고 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기가 나를 객관화시키고 일기가 나의 무의를 깨워서 나의 유의와 만나게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아주 최적의 어떤 공부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미래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재를 하잖아요. 이제 미래는 자동 기재가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자동으로 그냥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측정이라는 방식이 같이 결합될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김병전 대표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일기가 전혀 달라질 거고요. 우리가 그 전까지 사실은 그런 어떤 임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결국은 미래 콘텐츠의 킬러 콘텐츠가, 미래 플랫폼이면서 미래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